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추위에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왔는 주말인데요. 오늘도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은 날씨지만요. 오히려 이런 날 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곳이 있죠. 뿌연 수증기 사이로 들리는 찰박거리는 물소리, 온몸이 노곤해지는 뜨끈한 탕 속의 온기, 바로 목욕탕인데요. 여러분은 목욕탕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주말이나 일요일 아침이면 억지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서 이태리 타올에 피부가 발그레지도록 때를 밀고요. 이웃끼리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정을 나누기도 했던 그땐 그랬지, 이런 추억들이 떠오르시죠? 이런 사랑방 같던 동네 목욕탕들이 운영난을 못 버티고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는데요. 국가 통계에 따르면 정작 동네 목욕탕들은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시절의 추억도 함께 씻겨 내려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아직 남아있는 동네 목욕탕의 존재가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탕 속에서 한 주간의 추위와 피로를 녹이는 주말도 좋을 것 같죠. 아련한 그 시절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말이죠. 1월 24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을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오경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해 들어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좀 따뜻한 나라 갔다 오긴 했는데요. 포르투갈 갔다 와서 오늘도 그런 좋으셨겠어요. 얘기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원 이야기 주제가 뭘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는 하는데 가든 디자인이라고 하면 식물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이렇게 바닥 있잖아요. 정원의 바닥. 이런 패턴이라든가 어떤 재료로 깔 건가 이런 거가 저희 굉장히 중요한 가든 디자인의 요소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전체 도시 전체가 어떤 특별한 바닥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조경가나 가든 디자이너한테 엄청 영감을 주고 있어서 그 칼카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는 그 포르투갈 리스본의 그 바닥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바닥이 네. 가든 디자인 그렇게 큰 부분을 그러니까요. 차지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네. 정원에 바닥 가는 일은 늘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닥이 좀 특별할 것 같은데 네. 포르투갈의 그 바닥 어떤 돌이던가요? 일단은 이 그 돌 자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하기는 한데요. 돌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40mm에서 그러니까 네. 4cm에서 6cm 정도의 정방형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게 한 110에 100 정도, 그러니까 10cm, 110cm, 뭐 110mm 요 정도 되는 사각형의 돌을 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이게 흰 돌과 검은 돌이 주된 패턴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거는 현무암이고요. 흰 돌은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네. 이 돌들을 어떤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깔아주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리스본에서는 1800년대 아주 오래 그거보다 더 전에도 있었었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전 세계인들에게 좀 되게 각광을 받게 된 거는 브라질에 굉장히 유명한 조경가가 있습니다. 호베르트 벌막스라고 해서 아마 저 같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르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브라질 리오데자니루 그 해변에 코타키나블루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해변에 똑같은 패턴을 깔면서 전 세계가 와
와, 바닥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패턴인지 궁금한데요. 원래는요, 이게 기하학적 무늬이기도 하고요. 직선의 패턴이 이렇게 물려 있기도 하고 어떤 꽃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호시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광장에 깔려져 있는 물결, 큰 바다라는 뜻의 물결 무늬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런 독특한 그런 포르투갈식 바다의 깔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실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기는 하는데요. 1515년에 그 포르투갈의 황제 이름이 임마누엘 1세라고 저희도 이분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가장 포르투갈의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래서 포르투갈 점령지였던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인도 제국 중에서 그 구자라트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술탄이 네. 인도에 있는 코뿔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임마누엘 1세에게 바쳐요. 그래서 이 코뿔소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까지 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본에서 이 코뿔소 퍼레이드, 임마누엘 황제랑 코뿔소랑 이렇게 퍼레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돌이 안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뿔소가 육중하고 무거우니까 진흙 흙바닥에서 발이 쑥쑥 빠지는 빠지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이때는 화강석이었거든요. 네. 화강석을 쭉 깔아서 그 퍼레이드 하는 길을 코뿔소가 거예요? 잘 걸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리스본에 처음으로 바닥에 깔렸던 시점입니다. 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도 좀 바뀌고 수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많이 변화가 찾아오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한 물결무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1842년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교한 패턴이 좀 등장을 하고요. 이때부터는 이 칼카타를 만드는 학교가 설립이 돼요. 네. 그래서 장인들의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깔아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깔고 나니까 좋은 점이 생긴 게 일단은 마차 같은 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사람도 원래 이제 리스본이 바닷가 옆에 바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흙이 되면 비 오는 날이나 또 바닷물이 조금 범람을 하게 되면 질척거렸겠네요. 질척거려서 못 걸었는데 잘 걸어 다니고 그리고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돌이 작으니까 울퉁불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잘 까느냐가 장인들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길 정도로 여기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뿔소 때문에 바닥이 맞습니다. 깔리게 된 거네요. 신기해요. 음. 그러면은 이게 그 코뿔소랑 코끼리가 네. 좀 싸움을 붙는 맞아요. 그런 이 게 코뿔소 유명하다면서요? 엄청 유명한 코뿔소예요. 이 코뿔소 이름이 간다였었거든요. 근데 이 간다라는 코뿔소가 사실은 그 코뿔소 보여주는 걸로 안 끝나고 코뿔소랑 코끼리랑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 누가 이기나 해서 리스본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싸움을 벌이는 페스티벌이 한번 일어나요. 네. 근데 코끼리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바로 도망을 가서 이 싸움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코뿔소를 다시 임마누엘 1세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에게 레오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코끼리가 또 항해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배가 전복이 되면서 코끼리가 죽게 돼요. 물에서 빠져서 죽게 되는데 이걸 좀 안타깝게 여겨서 코끼리를 건져서 다시 박제한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갖춰서 다시 그 이탈리아의 그 교황에게 선물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게 듀러라는 화가 아시잖아요. 네네. 이 화가 정말 유명해서 저희도 듀러의 자화상 뭐 이런 거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었는데 독일의 이 화가가 한 번도 이 코뿔소를 본 적도 없는데 이 코뿔소를 목판화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엄청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임마누엘 1세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 코뿔소 간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코뿔소 간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검은 돌, 흰 돌, 이런 색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원래는 그 현무암 검은색하고 흰색 라미스톤이 포르투갈에서 땅 파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요? 돌이에요. 네. 근데 이 돌을 이용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냥 흰 돌만 쫙 깔 수도 있고 검은 돌만 쫙 깔 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두 개를 섞은 게 흰 돌만 깔았을 때에는 빛 반사가 너무 심해서 여름엔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을 깔으면 도시가 너무 칙칙하고 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패턴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면서 햇볕의 양을 좀 조절하고 거리도 밝게 하는 그런 용으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 패턴이 단순한 미학적 이유보다는 좀 이런 기능적 이유가 많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었네요. 끝으로 이런 바닥 디자인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맞죠?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좀 이게 바닥에 돌을 깐다든가 이런 게 조금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주로 황토를 회에다가 굳혀가지고 네. 그 저희가 말하는 마당 같은 그런 그 흙마당을 많이 마련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딱히 그랬지만 않았던 게 경복궁의 근정전 앞이나 종묘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검은색 하황석을 좀 울퉁불퉁 만들어서 박석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어서 요때 굴퉁불퉁하게 만들었던 이유도 사실은 햇볕이 너무 반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바닥 디자인이 아예 발달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포르투갈 정원 보셨을 때 바닥만 보시진 않았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포르투갈 정원의 특징 혹시 있을까요? 사실 포르투갈은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유럽 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요. 네. 프랑스의 바로크 정원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곳입니다. 네. 근데 바로크 정원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완벽한 대칭과 기하학적 무늬로 만들어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포르투갈 점령지가 브라질이에요. 아메리카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었거든요. 브라질 식물들이 거기에 엄청난 숲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열대우림. 아마존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존에 있는 식물들이 포르투갈로 정말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 어떤 식물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야자나무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만 아주 저희가 타잔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람하고 울창했던 그런 열대우림 식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물들이 의외로 포르투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리스본 왕립 식물원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열대우림이 연출이 돼 있습니다. 정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왕립식물원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기 열대우림 그러니까 왜 거의 여기에 열대 있지? 지역인데 왜 이게 포르투갈에 여기에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사실 이제 리스본 여행 가시면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박물관도 가시고 뭐 바닷가도 가시고 네. 이럴 텐데요. 왕립식물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야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을 만나다니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각양각색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아마존에 있는 식물들이 잎이 굉장히 크고 크죠. 울창합니다. 네. 그래서 더울 때 가시면 시원한 그늘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경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 많은 식물들 중에서 왜 아마존에 있는 식물들을 네. 사용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식물을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리품 같은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개념이었나요? 것 같아요. 이 주로 이제 이게 조금 제국주의의 민낯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우리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본국에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거든요. 그중에 이제 보물도 많이 뜯어가고 문화재도 뜯어가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동식물도 가져가요. 그래서 코뿔소도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 식물원, 동물원의 역사 속 안에 그런 식민주의의 그런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냥 즐겁게 볼 수만은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이것도 역사적 흐름이기도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저희가 또 식물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또 역사의 한 큰 획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바닥 디자인이라는 걸 오늘 처음 생각해 보게 됐고요. 네. 이게 정원의 아주 중요한 디자인이다라는 것도 잘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능을 미적으로 살린 예술성이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오경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에너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뉴스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중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우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해서 어떤 뉴스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하면 보통 거대한 냉각탑이나 뭐 둥근 도명 건물 뭐 이런 거를 상상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작은 원전의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 하이난성 창장 원전 부지에 건설 중인 세계 최초의 상업용 육상 SMR인 링롱 1호라고 불리는 모델이 드디어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에 착공했는데 불과 한 5년 만에 그냥 훨씬 빠른 속도로 건설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실전 가동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뭐 구글이나 아니면 그 AI 업계가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SMR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 SMR은 영어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건데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스몰이라는 말대로 아주 작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원자로 한 기가 100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 SMR은 그 3분의 1 수준인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모듈 방식으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든 다음에 현장에 그걸 가져가 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합니다. 정말 레고 같네요. 예, 말하자면 기존의 대형 원자로는 현장에서 한 땀 한 땀 짓는 대저택이라면은 네. 이거는 공장에서 완성해 배달하는 어떤 모듈형 조립주택 우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규모가 작으니까 사고가 나도 열을 식히기가 훨씬 쉽고 대형 냉각수 시설이 없어도 돼서 보통 원전은 바다 옆에 지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강물이나 호수 옆에도 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접근성이 훨씬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조립주택이라는 그 비유가 정말 이해가 쏙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의 링롱 1호.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떤 일을 하나요? 예, 링롱 1호의 발전 용량은 125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300메가와트 밑에부터 이제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하는데 훨씬 작죠. 보통 원자로 한 기가 한 900메가와트에서 13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 한 기는 500에서 한 1000. 옛날에는 500이었는데 지금은 1000메가와트까지 짓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원전의 한 10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해서 뭐 생산하는 전력량이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보통 한 50만 가구에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링롱 1호는 단순히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난방용 열을 공급하거나 또 바닷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마을 전체의 에너지 고민을 해결해주는 다목적 에너지 박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외에도 이미 SMR을 실제로 돌리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SMR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동 중인 곳이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디예요? 그곳은 러시아인데 러시아 북극해의 그 페베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도로도 철도도 없는 아주 추운 곳에 만들었는데 이 원전의 특성은 이 육상에다 지은 게 아니라 배에다가 지었습니다. 와, 왜 그랬을까요? 배에다가 원자로 2기를 지어가지고 바닷가에 갖다 놓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한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너무 험지예요. 뭐 네네.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으니까 원자로를 짓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배에다 지어가지고 거기로 가져와서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SMR의 상업적 유용성을 실제 현장에서 증명해낸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다만 환경단체들은 이 배를 두고 빙판 위에 체르노빌이다 해가지고 조금 북극해의 환경 안전성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링롱 1호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이렇게 배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세워진 상업용 SMR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어쩌면 한 발 앞서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들도 개발에 나서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SMR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미국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그리고 뭐 누스케일 파워 같은 민간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고 정부가 엄청난 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SMR 프로젝트였던 누스케일의 사업이 2023년 그 건설 비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취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SMR이라고 하면 값싸고 빨리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이런 내러티브가 좀 흔들리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프랑스도 아시다시피 원자력 강국인데 2050년까지 30기의 SMR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이런 SMR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원자력 기술력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ISMR이라고 해서 혁신형 SMR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완료하고 2038년에 700메가와트 규모의 어떤 SMR 단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도 이 SMR 한 개가 들어간다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현재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경남 창원 공장 부지에 이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얼마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실제 돌아가는 원자로가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 한 발 늦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SMR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비판론자들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다면서요. 예. 이게 아무리 SMR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뭐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을 돌리면 반드시 핵연료를 다 쓰고 남은 어떤 맹독성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고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가동한 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묻을 처분장을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쓰레기는 나오는데 쓰레기장이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아무리 소형 원자로라고 하지만 역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짓는 것은 아무래도 좀 성급하다라는 비판이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여기에 주민 수용성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SMR의 목적은 이거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옆에서도 지을 수 있고 어디든 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 도시민들이 이걸 또 반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그쵸? 있거든요. 어쨌든 원자력 어쨌든 시설이잖아요. 원자로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1 후보지는 대구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인근에 이 군이 첨단 산업단지라는 곳이 들어서는데 여기다가 그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수력 원자력과 그 대구시가 최근 들어서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곳에 부지적합성 조사,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제고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적극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SMR을 짓는다 하면은 또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SMR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싼 점 이런 것들이 또 상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탄소 중립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탄소 중립 목표 연도가 2050년인데 그 시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싼 수단이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해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약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SMR 같은 경우도 빨리 지으면 지을 수는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년 만에 지었기 때문에 다들 놀랐는데 이게 중국은 정부의 입김이 센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적 수용성이나 이런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큰 산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지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좀 어떤 비판론자들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기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가스 발전소를 다 SMR로 대체를 한다면 300메가와트짜리 200에서 300개 이상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50년을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로 세우고 있다면 그 2050년 목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뒤에 어떤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보조 수단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마치 메시아처럼 세상을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더 따져보면 비용이나 안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합의라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들이 있거든요. 흑백 논리보다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고 또 어떻게 기술과 사회적 비용을 배치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토론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둘러싼 경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현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요즘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3세대 항암제라는 말이 정말 뜨겁다고 하는데요. 항암제에도 세대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3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주에 암이 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항암제에도 세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기존의 1세대, 2세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족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주시죠. 네, 항암제의 역사는 인류가 암이라는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무기를 바꿔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세대 항암제는 1940년대 독가스 성분에서 유래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전술로 치면 융단 폭격인데요. 암세포가 빨리 자란다는 특징 하나만 보고 내 몸에서 빨리 자란 세포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뿌리라든지 입안 점막세포까지 다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입안이 허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있는 그 항암제인데 바로 이런 피하 식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2세대 표적 항암제는요. 2000년대 초에 나온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세포만 가진 특정한 표식을 딱 집어서 공격을 합니다. 1세대보다 부작용은 훨씬 더 적어졌고요. 하지만 암세포가 이 미사일을 피하려고 금방 내성이라는 방어막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듣다가도 나중에는 안 듣는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인공입니다. 이건 무기를 쏘는 게 아니고요. 암세포 때문에 잠들어 있던 내 몸 안의 최정의 군대인 면역세포를 다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스스로 암을 정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게 내 몸에 군대를 다시 세운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약의 정식 명칭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면역 관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요. 검문소 같은 걸까요? 네, 정확한 비유 맞습니다. 그래요? 면역 관문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검문소이자 안전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면역 세포는 정말 강력한 살상 무기거든요. 네. 얘가 너무 흥분해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까지 적군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공격하기 전에 이 세포가 아군인지 꼭 확인하는 브레이크를 걸어두는데 그게 바로 면역 관문입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인 거죠. 네, 근데 이 고마운 브레이크를 암세포가 악용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어떻게 속여서 관문을 통과하는 걸까요? 네, 암세포는 정말 영약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는 PDL1이라는 단백질인데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너 적군이지 하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다가가면 암세포가 이 가짜 신분증을 면역세포의 브레이크 위치에 딱 갖다 댑니다. 네. 그러면은 면역세포는 아군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멈추고 다시 잠에 들어버리고 암세포는 유유히 면역세포 옆을 지나쳐서 우리 몸을 장악해 가는 거죠. 네. 이게 암세포가 면역세포에게 최면을 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면역관문 억제제, 이게 최면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약은 암세포가 내미는 가짜 신분증이 면역세포의 브레이크 스위치에 닿지 못하게 그 사이를 딱 막아버리는 일종의 또 방해꾼입니다. 네. 약이 투입되면 암세포가 아무리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도 면역세포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난 면역세포는 그제야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약이 직접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약은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전투는 내 몸의 강력한 면역세포가 알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사례인데 당시 90이 넘는 고령에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셨어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2015년 당시 91세였던 카터 전 대통령의 완치 소식은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전 1세대 화학 항암제였다면 사실 90대 어르신의 체력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독한 약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니까 환자가 먼저 기력을 다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면역 항암제는 다릅니다. 약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식이죠.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치료를 통해 깨어난 면역세포들이 뇌에 퍼진 암세포를 스스로 찾아내 제거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내 몸속의 군대, 그러니까 면역력의 힘이 남아있다면 완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와, 이게 듣기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의료계에서는요,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장기 생존 효과를 꼽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 항암제는 처음에 효과가 좋다가도 암세포가 내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생존율 그래프가 뚝 떨어집니다. 네. 하지만 면역 항암제는 일단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 치료 반응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데요. 우리 면역세포에는 기억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암세포를 적군으로 인식하고 싸우는 법을 배우면 약을 끊어도 면역세포들이 몸속을 순찰하며 암세포가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감시합니다.
그래서 생존율 그래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옆으로 길게 쭉 이어지는데 이걸 보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생존의 길이 열렸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네, 이게 정말 꿈의 항암제다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데요. 그럼 원장님, 이 약만 쓰면 이제 모든 암 환자가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혹시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모든 환자에게 마법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면역 항암제가 정말 혁신적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암 환자의 20에서 30% 정도에서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면역세포가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환자는 면역세포 자체가 너무 노쇠해서 깨워줘도 싸울 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암, 흑색종, 신장암 등 특정 암에서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주로 쓰이고 있고요. 어떤 환자에게 이 약이 잘 들을지 미리 찾아내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작용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세대 항암제처럼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또 심한 구토를 하는 증상은 이제 덜할 것 같은데 면역 항암제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은 그 원리만큼이나 독특합니다. 바로 면역 과활성인데요. 잠자던 군대를 깨웠는데 이 군대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암세포만 때려야 하는데 우리 몸의 정상 장기까지 공격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을 공격하면 심한 설사가 난다거나 피부를 공격하면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폐를 공격하면 간질성 폐렴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항암제처럼 몸이 쇠약해지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내 면역력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이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서 네.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이전보다 더 커졌거나 또 새로 생겼다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데 이거는 약이 안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면역 항암제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데 가성 진행이라고도 합니다. 네.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니까 크기가 바로 줄어드는데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러 종양 내부로 대거 침투합니다. 이때 암 조직에 면역 세포들이 가득 모이면서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마치 암이 커진 것처럼 보이거나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까 면역 항암제 반응률이 20-3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이 비싼 약을 썼는데 나한테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한 20-30% 정도밖에 안 드니까 내가 그게 해당이 되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것 네. 같아요. 치료 전에 미리 효과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바로 바이오마커 검사라는 겁니다. 일종의 적합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D-L1 발현율 검사인데요. 환자의 암세포 조직을 떼어내서 확인했을 때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는 가짜 신분증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신분증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서 차단할 타겟이 많다는 뜻이니까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요즘은 면역 항암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요. 다른 치료와 섞어서 하는 그 병용요법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항암제와 같이 쓰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네, 면역 항암제 단독 반응률이 20-30% 정도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병용요법이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각 항암제마다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세대랑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화학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면 암세포 내부에 있던 종양 항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항원들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요. 네. 그래서 즉 화학 항암제가 암세포를 파괴함으로써 면역 항암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랑 같이 쓸 때 좋은 점은요. 표적 항암제 중에는 암세포의 보급로인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직 주변에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표적항암제가 암세포의 증식 신호를 차단해서 세력을 약화해 놓으면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훨씬 수월하게 공격을 해서 없앨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환자분들에게 가장 큰 벽은 아무래도 비용일 것 같아요. 워낙 고가의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 적용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면역항암제는 개발 비용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보험이 안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는 큰 돈이 듭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간암, 위암 등의 여러 암종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한 특정 조건, 암의 기수라든지 이전의 치료 이력이라든지 바이오마커 점수 등을 충족해야 해주고요. 예전에는 4기 환자들에게만 주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수술 전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세대 면역 항암제 등장으로 이제 인류가 정말 암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암 치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암 4기라고 하면 남은 시간을 정리하는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면역 항암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치와 장기 생존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반응률을 더 높여야 되고요. 부작용도 완전히 통제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암은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 혹은 언젠가 정복될 병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가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깨울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법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희망을 갖고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